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카드가 없으세요?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아니, 요즘 세상 물정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미련한 건가? 제 나이 일흔하고도 둘.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남들은 다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 저는 아직도 새벽찬 공기를 가르며 시장 좌판으로 향합니다. 남편이 제 젊은 시절에 훌쩍 세상을 뜨고 나서 제 인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상훈이를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남의 집밭에 나가 품을 팔고 공사판을 따라다니며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동대문 시장 구석에서 밤새워 옷가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상훈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았어요. 행여나 어미 잘못 만나 기죽을까봐 남들 먹는 거, 남들 입는 거, 남들 다니는 학원,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정말이지 제 젊음과 맞바꿔 살았습니다. 제 손목이며 허리며 성한 곳 하나 없지만 그래도 상훈이가 번듯하게 자라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저렇게 예쁜 색시까지 얻어 토끼 같은 손주 민준이까지 낳아주었으니 그걸로 제 고생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민준이 요 녀석은 정말이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전부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아파트 입구까지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달려와 폭 안기는데 그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할머니 품이 제일 좋다며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온종일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하지요. 통통한 볼에 입이라도 맞추면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랍니다. 그런 민준이가 벌써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피아노도 치고 싶다, 영어도 잘하고 싶다, 로봇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다.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어찌나 많은지. 그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 마음이 쓰였습니다. 상훈이 내외가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림을 꾸려가고는 있지만 서울에서 애 키우며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둘이 버는 돈으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거기다 민준이 학원비까지 대려니 늘 빠듯하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가끔 전화해서는 어머님, 민준이 영어학원에서 이번에 또 교재비랑 특강비 내라네요. 다음 달엔 피아노 콩쿠르 준비한다고 레슨비도 더 든다는데 정말 죽겠어요. 하고 하소연처럼 말할 때면 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상훈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해준 것이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피아노 한번 배우고 싶다는 아들의 소원을 외면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요. 그래서 민준이만큼은 적어도 돈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모아서 우리 강아지 뒷바라지라도 해줘야지. 그날부터 저는 제 허리띠를 더욱 바짝 졸라맸습니다.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번 돈, 정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 그리고 가끔 하는 식당 설거지 일당까지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몸 하나 편하자고 택시 탈 거 걸어 다니고 반찬거리 하나 살 때도
좌판에 앉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애썼지요. 낡아서 무릎 나온 제 내복 하나 새로 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도 손주 학원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젊어져서 아들 상훈이를 키우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어요. 이번 달 민준이 학원비 내는 날이 다가오자 저는 그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에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액수였어요. 제 딴에는 이 돈이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돈을 세는 손길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은행에 찾아가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전부 빳빳한 5만 원권 새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젊은 아가씨가 어르신, 좋은 일에 쓰시나 봐요? 하고 묻기에 우리 손주 학원비 보태주려고 하고 대답했더니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손주분이 공부 잘하겠네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는데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돈으로 바꾸니 기분까지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네 큰 문방구에 들러 봉투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쁜 봉투들이 많았지만 제 눈에는 역시 큼지막한 복자가 금박으로 반짝이는 두툼한 봉투가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우리 민준이 복 많이 받고 똑똑하게 자라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서요. 그 봉투 안에 새 돈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세어 넣고 봉투 겉면에는 돋보기를 쓰고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을 담아 글씨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강아지 민준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보태 쓰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 듬뿍 담아. 아들네 집에 가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서둘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평소에 무척 좋아하는 소고기 잡채를 면도 직접 삶고 야채도 색색으로 맞춰 볶아서 듬뿍 묻혔습니다. 혹시라도 고기가 질길까봐 연하게 재우고 간도 짜지 않게 신경 썼지요. 그리고 아들 상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지난 겨우내 잘 익은 묵은지를 푹푹 찢어 넣고 돼지고기 목살도 넉넉히 넣어 구수하고 진하게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아껴두었던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 몇 가지도 작은 반찬통들에 소담스럽게 나눠 담았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짐을 꾸렸지만 제 마음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고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민준이 생각, 그리고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과 돈 봉투를 받고 기뻐할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곱게 단장하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내 평생의 보람이자 기쁨인 내 가족에게 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전하러 가는 길. 그 길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제 마음도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하기만 했지요. 띵동. 아들네 아파트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가 다소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말 오후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잔 건지 아니면 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불만이었는지 그녀의 표정은 영 퉁명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전화라도 한 통 주시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 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준비해간 반찬통들을 들어보이며 최대한 밝게 웃었습니다. 응, 우리 민준이 얼굴도 볼 겸 너희 먹을 반찬 좀 해왔다. 너가 좋아하는 잡채도 넉넉하게 무쳤으니 저녁에 데워서 먹어.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해오시고 그러세요. 저희 그냥 시켜 먹으면 되는데 힘드셨겠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귀찮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상훈이가 배를 내놓고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고개만 까딱하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는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은 주말 오후답지 않게 썰렁하고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받아들고 소파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불편했어요. 민준이는 아직 학원에서 안 왔니? 요즘도 피아노 배우는 거 재미있어 하고? 제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지요. 네, 뭐 그냥 다니는 거죠. 근데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마치 용건만 빨리 말하고 가라는 듯 저를 재촉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늘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인 돈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민준이 이번 달 학원비 보내는데 좀 보탰어라.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할미가 없는 살림에 푼푼히 모은 성이다. 제 딴에는 최대한 제 진심을 담아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조차 며느리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입으로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이러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단 1%의 고마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듯한 혹은 이것밖에 안 돼? 하는 듯한 미묘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봉투를 뜯어 안에 든 5만 원권 지폐들을 꺼내 손가락에 침까지 발라가며 한 장, 두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례하고 속 보이는 행동의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차마 며느리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돈을 다 센 며느리 지영이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아래 위로 빤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삐죽 내밀고는 정말이지 제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소리를 그것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에 무수히 박혀 들어왔지요. 아, 그녀는 먼저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네, 감사하죠.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걸 또 어느 세월에 은행까지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입금을 하고 그래야 하냐고요? 아시잖아요. 저도 회사 다니랴, 민준이 학원 라이드 하랴, 집안 살림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님처럼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꼭 이렇게 일을 만드세요? 솔직히 너무 번거롭고 귀찮거든요. 제 시간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줄 아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내 피 같은 돈, 내 새벽잠 설치며 모은 돈, 내 손주 잘 되라고 주는 내 정성이 고작 저 아이에게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란 말인가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이 딱 벌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얼어붙은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나무라는 듯했고 그 눈빛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러세요? 다 카드 만들어서 자동이체 걸어놓고 편하게 사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은 뭐 카드도 없으세요?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아니, 요즘 세상 물정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세요? 답답하게 정말. 그녀는 혀를 차며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 평생의 삶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어머님은 왜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하게 구세요? 다들 카드 긁고 폰으로 띡띡 보내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구닥다리처럼 유난을 떠세요? 네. 무식하다, 구닥다리, 유난 떤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됐고요. 그런 구질구질한 현금 봉투는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다음부터는 그냥 제 통장 번호 찍어 드릴 테니 거기로 돈이나 바로 싸주세요. 그게 훨씬 깔끔하고 편하잖아요. 아셨어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 쓰시는 카드 있으면 저한테 맡기시든가요. 제가 민준이 학원비고 뭐고 그거로 다 알아서 딱딱 맞춰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 카드 하나 주는 게 어디 덧나요? 그녀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저의 정성을 무시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지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했고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내 금쪽 같은 손주를 위한 내리사랑이 고작 번거롭고 귀찮은 센스 없는 짓으로 취급받다니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소파에 반쯤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 상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아들이 나서서 아내의 버릇없는 말을 꾸짖어 주기를, 상처받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잠시 게임을 멈추고
우리 쪽을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지영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카드 쓰니까 그게 편하긴 하지. 엄마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부터 편하게 카드로 드리면 되겠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의 무례함에 동조하며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카드가 뭔지도 잘 모르는 늙은이다. 제 목소리는 서러움에 잠겨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주 학원비를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내 손으로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내 평생의 정성이 너희에게는 고작 그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었구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다시 챙겨갈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나 그만 가봐야겠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가 못마땅하다는 듯 입을 삐죽 내밀고 있었고 아들은 그제야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디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네 집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굳게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어 잠시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조금 전 며느리가 제게 내뱉었던 차갑고 무례한 말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제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손주를 위하는 제 마음이 하찮게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외면하던 아들 상훈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더욱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또 왜 그리 무겁던지요. 따스한 봄 햇살은 여전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고 어두운 겨울밤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눈앞이 흐릿해지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무심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모습들 위로 제 고단했던 인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상훈이를 키우던 그 시절.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지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상훈이 도시락 반찬으로는 늘 시커먼 김치 조각이나 멀건 장아찌뿐이었습니다. 어린 상훈이가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면 어미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했고 변변한 옷 한 벌 사입히지 못했지요. 그래도 상훈이는 단 한 번도 투정 부리거나 원망하는 법 없이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안쓰러워서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제 몸이 부서져라 아껴가며 오직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뒷바라지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내 아들만큼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게 하리라.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자 목표였습니다. 다행히 상훈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저렇게 예쁘고 싹싹해 보이는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지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제 고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며느리 지영이도 처음에는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저를 잘 따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없이 혼자 상훈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님 딸처럼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려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도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을 탈탈 털어 전세 자금에 보태주었고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없는 살림에도 산후조리 비용이며 아기용품이며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 싹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은근한 무시와 계산적인 모습이 엿보이기 시작했지요. 제가 힘들게 만들어간 반찬을 보고는 어머님, 요즘 이런 거 누가 해 먹어요?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으면 편한데. 라며 타박을 주거나 제가 사준 손주 옷을 보고는 어머님, 죄송한데 이런 디자인은 민준이한테 안 어울려요. 요즘 애들은 다 메이커 입는데 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내가 너무 구식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 정성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카드 이야기는 그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더 이상 어렵게 모신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와 돈이나 주고 가는 귀찮지만 필요한 존재 혹은 구식이라 답답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저의 사랑과 정성은 번거로움과 귀찮음으로 치부되었고 저의 존재 자체는 센스 없는 늙은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상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 내외에게 보태준 돈이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 민준이 학원비로 들어간 것이 맞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자신의 사치품을 사거나 다른 엉뚱한 곳에 써버린 것은 아닐까?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들 상훈이에 대한 실망감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하나뿐인 아들, 내가 세상 전부라고 믿었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아내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심지어 동조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상훈이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눈이 멀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저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오직 제 흐느낌과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가슴속 응어리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며느리의 말처럼 센스 없는 늙은이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남은 인생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소중한 재산을,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으리라.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 자신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리라. 조용했지만 그 결심은 제 남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강력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며칠 밤낮을 끙끙 앓고 난 후 저는 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기도 했고,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다툼에서 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며칠 뒤 주말 오후에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과자 몇 봉지를 사들고 다시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는 며느리 지영이가 누군가와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친한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듯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또 용돈인지 학원비인지 현금으로 두둑하게 주고 가셨는데 그거 받아서 이번에 백화점 세일할 때 받았던 명품 가방 하나 질렀잖아. 완전 득템했지 뭐야. 며느리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민준이 영어 캠프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라는데 뭐 어때? 캠프는 무슨 캠프야? 그 돈으로 내 가방 사는 게 훨씬 남는 장사지. 어머님은 어차피 내가 어디에 쓰는지 전혀 모르시니까 괜찮아. 그냥 민준이 학원비 보태 썼다고 하면 철석같이 믿으셔.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쌈짓돈이, 제 피 같은 돈이 손주 학원비가 아닌 며느리의 사치품을 사는데 쓰이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저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끼리만 해외여행이나 갈까봐.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민준이 데리고 국내 여행 간다고 둘러대면 되지 뭐. 어머님 모시고 가면 피곤하기만 하고 돈만 더 들어. 안 그래? 하여튼 우리 시어머니는 순진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으시니까 속여먹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 후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저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며느리에 대한 깊은 혐오감,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아들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제 자신과 제 재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훈아, 내가 오늘 낮에 너희 집에 잠깐 들렀었다. 그런데 애미가 친구랑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구나. 저는 제가 들었던 내용을 가감없이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저를 속이고 해외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상훈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거니? 제 말을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그는 한참을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친구랑 농담처럼 한 이야기일 거예요. 설마 진짜로 그랬겠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걸 거예요. 그는 끝까지 아내를 감싸며 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따져 묻자 그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지영이만 나쁘게 몰아가세요? 그리고 설사 그랬다고 한들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이러세요. 어머니 돈이 아니라 이제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뭘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그만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아니라 이제 저희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어차피 물려줄 건데 아까워하냐고?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심이란 말입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지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기대와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아는 착하고 효심 깊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 버렸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는 어머니의 재산까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철면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제 인생과 재산을 휘둘리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제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저였기에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용기가 솟아나는 듯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지난번에 상담을 받았던 주거래 은행의 젊은 상담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막연한 상담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지요. 저는 그동안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제 예금들을 전부 확인하고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동의 없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계좌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금융 거래는 오직 제 단독 명의로 된 계좌만을 사용하고 OTP나 공인인증서 같은 보안 장치도 최고 등급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지요. 또한 제가 매달 받는 노령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품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 일을 돕는 것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연금 저축 상품이나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공채 펀드,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장기 간병 보험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금융 용어들이 많아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했습니다. 상담원은 그런 제 모습이 걱정스러우면서도 대견했는지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본받아야겠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담을 통해 제가 제 돈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로 된 새로운 입출금 통장과 적금 통장, 그리고 소액이지만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한 펀드 계좌까지 개설했습니다. 통장 표지에 찍힌 제 이름을 보니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체로 바로 서는 듯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난 후 저는 곧바로 지난번에 법률 자문을 받았던 노지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단순히 상담을 넘어 제 뜻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구속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지요. 노 변호사는 제 결심을 들으시고는 오히려 잘 생각하셨다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인 법률 문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언장의 변경이었습니다. 저는 노 변호사와 함께 기존 유언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 뜻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언장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 나갔습니다. 아들 상훈이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 대부분은 손주 민준이를 위한 교육 목적 신탁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요. 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 재산의 관리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저는 은행과 변호사 공동 관리를 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오직 민준이의 초중고 및 대학교 학비, 교재비, 어학연수 및 유학 자금 등 명확히 증빙되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대학 진학을 원치 않거나 중간에 학업을 포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민준이가 성인이 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들 상훈이나 며느리 지영이가 이 신탁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지요. 노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주고 보완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완성된 유언장과 신탁계약서 초안을 읽어내려가는데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죄책감과 슬픔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손주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었다는 안도감과 후련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데 마침 오랜 친구인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여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제게는 친정 언니 같은 존재였지요. 저는 최 여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제가 내린 결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여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꼬. 하지만 내 결정 정말 잘한 거야. 100번 잘한 거야.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나니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남더라. 자식들도 지들 살기 바쁘면 늙은 부모 생각하는 거 잠깐이야.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더라고. 내 돈은 내 거야. 너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니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위해 너가 원하는 곳에 당당하게 쓰렴. 자식 눈치 볼 거 하나 없어. 최 여사의 따뜻하고 현실적인 조언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죄책감마저 씻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에게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도 많은데 그동안 못 가봤던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 온천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아니면 동네 노인복지관에 노래 교실이나 서예 교실 같은 것도 많다는데 그런데 같이 등록해서 배워보는 건 어때? 인생 뭐 별거 있니?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재미있고 신나게 살아야지. 친구와의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는 제게 큰 힘과 위안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삶을 개척해 나갈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홀로 서기를 위한 제 마음의 준비는 이제 완벽하게 끝난 셈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마친 저는 이제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룰 이유가 없었지요. 가장 먼저 저는 노지연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새로운 유언장과 손주 민준이를 위한 교육 신탁 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사무실 직원 두 분이 증인으로 배석한 가운데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 하나하나에 제 이름 석 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펜 끝으로 제 이름이 새겨질 때마다 마치 제 인생의 중요한 매듭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지어지는 듯한 무게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제 뜻은 명확해졌고 더 이상 누구도 제 의지를 함부로 꺾거나 제 재산을 넘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노 변호사님은 서명된 서류 원본은 법률사무소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은 제가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사본을 제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부적이라도 얻은 기분이었지요. 다음으로 저는 그동안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던 제 예금 통장들을 모두 정리하여 새로 만든 제 단독 명의의 주거래 은행 계좌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쌈짓돈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나니 제가 평생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아왔는지 새삼 실감이 나더군요.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참아내야 했던가.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저를 슬프게 하는 과거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든든한 미천이자 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은행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통합된 자금의 일부는 안정적인 정기 예금에 묶어두고
일부는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에 가입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손주 교육 신탁 계좌로 이체하여 초기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마치고 통장을 정리하고 나니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산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제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가는 제가 젊은 시절 식당 일을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것으로 나중에 아들 상훈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사주려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간직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하여 상가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위치가 나쁘지 않아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났고 저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막상 평생 간직해온 재산을 처분하려니 마음 한구석이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돈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상가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손주 민준이의 교육 신탁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여 민준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제 스스로를 위해 미처 가입하지 못했던 실버 보험과 장기 간병 보험에 가입하여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또한 은행 상담원이 추천해준 안정적인 정부 발행 채권에도 일부 투자하여 작지만 꾸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더 이상 아들 내외가 탐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저의 안정적인 노후와 손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시스템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일은 손주 민준이의 학원비를 제가 직접 관리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에 각각 전화를 걸어 원장님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학생 할머니 박순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민준이 학원비는 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학원비 청구서는 제게 직접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카드로 자동이체되도록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측에서도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민준이의 법적 보호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원비 납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이내 수긍하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저는 각 학원의 계좌번호를 받아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일부는 제가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번거롭다거나 카드가 편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제 돈이 손주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쓰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손길로부터 제 재산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저는 아들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제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를 통보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훈아, 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내 재산 정리를 오늘부로 다 마쳤다. 그래서 앞으로 내 아들 민준이 학원비는 할미가 책임지고 직접 내주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이미 학원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민준이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 꾸려나가도록 해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지요. 전화기 너머 아들은 제 말에 크게 놀란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항의하려는 듯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 그냥 내가 나이가 드니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거라. 그럼 이만 끊는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바위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지켰고 제 손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손주 민준이 학원비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얼마 동안은 아들 내외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느리 지영이는 어차피 학원비는 내주시니 당장 현금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들 상훈이는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학원비 지원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과 재산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곧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은 민준이의 영어 학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지영이가 학원에 전화를 걸어 다음 달 교재비와 특강비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시어머니인 제가 현금으로 챙겨줄 돈이었으니 미리 금액을 알아두고 저에게 청구할 생각이었겠지요. 그런데 학원 상담원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박민준 학생 어머님이시군요. 다음 달 교재비와 특강비는 이미 할머님께서 본인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을 다 완료해 놓으셔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난달 학원비도 할머님 카드로 잘 결제되었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학원과 직접 연결하여 모든 것을 처리해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중간에서 돈을 받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길길이 날뛰며
남편 상훈이에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학원이랑 직거래를 해? 이제 내가 민준이 교육에 관여할 자격도 없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매달 주시던 그 돈, 내가 그걸로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데, 이제 그 돈도 못 받게 생겼잖아. 그녀의 분노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매달 공짜로 들어오던 용돈이 끊겼다는 것에 대한 짜증과 아쉬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 상훈이가 주말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제 생신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일단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쭈뼛거리며 어렵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기도 하고 민준이 학교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서 이번에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요. 그런데 가진 돈만으로는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나중에 너희 집 살 때 보태주마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고 하니 이번에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마치 당연히 제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 마음 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 마음은 알겠다만 지금 당장은 내가 너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구나. 제 예상치 못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 형편이 안 되신다고요?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 재산 정리를 좀 했다고 하지 않았니?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 노후 자금이랑 의료비 그리고 민준이 교육 자금까지 다 미리 떼어서 안전하게 묶어두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큰 돈이 없단다. 물론 이것은 절반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그것을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아, 너희도 이제 민준이가 초등학생이고 어엿한 가정을 이룬 지 10년이 넘지 않았니? 언제까지 엄마 도움만 바라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너희도 이제 부모로서 또 가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없는 살림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내 아비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너희 힘으로 한번 헤쳐나가 보거라.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은 크게 당황하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모아두신 돈 나중에 저희 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훈아, 그 돈은 내 노후를 위한 돈이고
이것도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다. 너희가 함부로 넘볼 돈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야 하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고 싶구나. 그러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제 확고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온갖 잔소리를 들었겠지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원망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와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의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지요. 어머님, 저희 정말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 정말 살 길이 막막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능숙해서 하마터면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에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훈이는 술에 취해 찾아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 저희 몰래 다 어디다 빼돌리신 거 아니에요? 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압박과 회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계속되자 저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 오랜 친구인 최 여사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자리에 있거나 혹은 노지연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감정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제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롯이 내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나는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고 민준이의 교육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 부부의 생활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에게 손 벌릴 생각은 접고 너희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도록 해라. 저의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 앞에서 아들 내외는 마침내 깨달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와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현실의 벽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완전히 끊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아들 상훈이 내외의 삶에는 예상했던 대로 적지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되었지요. 매달 당연하게 들어오던 저의 지원금이 끊기고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그들은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고, 주말마다 다니던 백화점 쇼핑이나 고급 레스토랑 외식도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빠듯해진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그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던 생활을 청산하고 마지못해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지요. 아마 그녀에게는 꽤나 굴욕적이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들 상훈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기대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그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부업을 뛰거나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도 잦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손주 민준이를 통해 간간히 전해 듣는 그들의 소식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비로소 철이 들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의 소중함과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힘겨운 현실과 씨름하는 동안 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는 제 행복과 건강,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평생 소원이었지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친구인 최 여사와 함께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캐나다로 열흘간의 긴 여행을 다녀왔지요. 웅장한 로키 산맥의 절경 앞에서 저는 그동안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응어리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열정과 호기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민요 교실에 등록하여 구성진 우리가락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고 붓글씨를 배우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살기 바빠 미처 누리지 못했던 배움의 즐거움과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제 삶은 하루하루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 민준이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원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를 거치지 않고 오직 민준이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이나 참고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직접 서점에 데려가 함께 고르고 사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나 게임기도 생일이나 어린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잊지 않고 선물해 주었지요. 주말이면 민준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맛있는 특식을 해주고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박물관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느끼면서도 동시에 돈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아, 이 할미가 너를 위해 쓰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할미가 평생 땀 흘려번 소중한 돈이란다. 그러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너가 배우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곤 했지요. 민준이도 할머니의 진심을 아는지 예전보다 더 의젓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민준이를 데리러 저희 집에 올 때면 저는 그들과는 최소한의 인사만 나누고 용건 외에는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한 눈치를 보낼 때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와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다니기 시작한 동네 문화센터 노래 교실에서 마음이 잘 맞아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게 된 친구 몇 명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마침 형형색색의 튤립이며 철쭉이며 봄꽃들이 만발하여 수목원 전체가 마치 거대한 꽃밭처럼 아름답기 그지없었지요. 저희는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잘 가꿔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희는 가동안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새로 생긴 소소한 취미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묵은 때를 벗은 듯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편과 자식들 걱정에 혹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며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한참을 걷다가 예쁜 정자가 있는 곳에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금쪽 같은 제 손주 민준이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지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가득 민준이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잔뜩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화면 속 민준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저 오늘 피아노 콩쿠르 나갔는데 글쎄 대상 탔어요. 이거 보세요. 민준이는 화면 가까이 금박으로 장식된 상장과 반짝이는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정말 장하다. 대상이라니.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저는 손뼉을 치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지요. 저는 화면 속 손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쳤을까? 다 우리 민준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지.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자랑스럽다. 우리 강아지 최고. 제 칭찬에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다 할머니가 사주신 새 피아노 덕분이에요. 피아노가 좋으니까 연습하는 게 더 신나서 맨날 연습했거든요.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라며 화면에다 대고 손 하트까지 만들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교 넘치는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보낸 지원이, 저의 사랑이 이렇게 손주의 재능을 꽃피우는데 작은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동과 보람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다시 한번 듬뿍 칭찬을 해주고 다음 주말에 할머니 집에 와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가라고 약속한 뒤에야 겨우 통화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와의 기분 좋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수목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눈부시게 피어난 오색 찬란한 꽃들, 싱그러운 풀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저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깊은 행복감과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인한 슬픔이나 분노, 원망의 찌꺼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했던 감정들은 이제 햇살 아래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 빈자리에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꿋꿋하게 일어서서 마침내 되찾은 마음의 평온함과 소중한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의 따뜻하고 감사한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결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삶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행복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한 헌신 속에서도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비로소 맞이한 인생의 봄. 조금은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찬란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남은 시간들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제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스러운 손주 민준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지혜로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제 삶의 중심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제 얼굴에 저절로 번진 환한 미소는 바로 그런 저의 단단한 다짐과 희망, 그리고 현재의 충만한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 뭐 혼자 그렇게 웃고 있어? 얼른 와서 같이 사진 찍자. 저는 활짝 웃으며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예쁜 손주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의 존엄하고 평화로운 노년은 그렇게 제 스스로의 용기와 지혜로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눈부신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